자, 오늘은 빅뉴스 세 가지만 딱 짧고 가볍게 다루겠습니다. 북한에 다녀온 특사단이 발표한 발표문을 보니 가슴이 두근두근. 핵심만 딱 몇 줄을 말씀드리면 남북 정상회담을 4월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한다. 근데 남측 지역. 예, 4월 말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한다. 두 번째, 북한 체제 안전이 보장되면 핵 보유할 이유가 우리는 없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북한은 비핵화와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미국과 대화할 용이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키워드 핵심 중에 하나인데 언론 발표문을 직접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과 북은 4월 말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 실무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게 역사적인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3기 민주정부에서 실현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북한이나 남한에서 하는 거는 생각을 해봤지만 판문점에서 하기로 할 수 있는 이 발상은 어떤 분의 아이디어실까요? 저는 이 발상은 대통령님 머리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우리만 왜 방북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판문점이 그렇게 남북이 만나서 얘기 잘 하라고 평화의 집을 만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진짜 역사적인 3차 남북 정상회담을 문재인 정부 1년 차가 다 끝나가기도 전에 했다. 그러니까 이게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요. 사드 해결, 남북 비핵화에 관하여 뭔가 비장의 카드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을 때 자유당 쪽과 야당들이 좀 약간 좀 안 믿으면서 비아냥거리는 분위기였어요. 그건 뭐냐면 본인들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북한을 설득할 자신도 처지도 아니었기 때문에. 기존의 기성 언론들이 북한 쪽에서 이렇게 특사 형식의 사람들이 올 때 남북 정상회담을 김여정 왔을 때였죠. 네. 올 말 정도 예상했던 매스컴들이 많았고요. 심지어 우리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올 상반기 6월 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했지만 4월 달에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는 거의 뭐 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 정도면 어떤 국민들이 예상하지 못한 정말 파격적인 결과가 첫 번째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 간 한 라인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키로 하였음. 이게 이제 큰 키워드 중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데 실제로 정상 간 한 라인이 개통되면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하기로 한다면 긴장 완화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하나 생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상 간 한 라인을 설치해서 가동하게 되면 이게 빅 이벤트잖아요. 남북 정상회담이.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통화를 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빅 이벤트를 앞둔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되는 거죠. 긴장 완화는 이게 어떤 측면이냐면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국지전 용도의 뭔가 도발이 생길 수 있어요. 북한이 아닌 한국이 아닌. 그럴 때 서로 오해하지 않고 전화 통화로 일단 상대방의 진위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소한 것들로 전쟁이 발발하면 이게 국제전쟁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생긴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저는 이 지점에서 감동이거든요. 지금. 이게 핵심이죠. 핵심. 예. 내용상의 핵심인데 그동안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가 뭐냐. 요거에 대해서 남한 내에서 우리나라 내에서 입장이 엇갈렸던 거거든요. 우리들의 지속적인 생각은 북한이 핵 개발하는 목적이 핵이 목적이 아니고 체제 보장, 전쟁하지 않겠다는 미국과의 어떤 그런 약속들만 이행되고 지금 거기 더불어서 지금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것들 있죠. 네. 이런 것들만 풀릴 수 있다면 핵 포기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아닐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판단이 조금씩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들은 북한이 남침해서 남한을 적화통일하려고 핵을 개발한다. 요 논리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푸나님이 말씀하신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는 조건, 그 조건이 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 조건이 북한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거예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꾼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체제가 보장된다.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핵을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이해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은 순진한 발상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격거리를 삼았던 거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과거에도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하고 나서 핵을 동결하고 제네바 협의에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을 밟아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로 그 프로세스가 깨진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와 입장이 같은, 푸나님과 입장이 같은 사람 중에도 북한이 쉽게 핵을 포기하지 못할 거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건 북한과 미국의 신뢰 문제인데, 미국만 북한을 안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북한 또한 미국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런 그렇죠. 의미인 예. 겁니다. 저는 이제 아직 덜 읽었는데 오늘 그 발표를 보면서 이 발표문 자체가 어쩌면 남북 간의 평화협정이에요. 알고 보면은. 그렇죠. 근데 네. 지혜로운 거죠. 예. 이게 내용을 풀어서 쓴 거예요. 우리나라 내부에 평화협정이라고 그러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평화협정이라든지 휴전협정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런 용어를 피해서 내용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이상 벗어나긴 사실 힘들거든요. 그 결과물 자체가. 그러니까 이미 남북한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남북 정상이 만나서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약하는 정도라고 보는 거였기 때문에 이미 남북 평화협정이 맺어진 거라고 보는 것이 사실상 맞죠. 이거 예. 문익환 목사님 어법으로 예. 누군가 통일을 위하여 몸을 바친다면 가로 안에 통일은 이미 됐어. 이런 의미. 문익환 목사님 그러니까요. 말씀처럼 같은 논법이에요. 자,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부축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하였다. 기존의 예상은 미국을 좀 따돌리고 남한과 북한만이 대화를 할 것처럼 또 누군가가 예상을 했는데 북한 자체가 완전히 전향적인 상태인 거잖아요. 네. 미국하고 대화할 용이 있고 그리고 전제 자체가 네, 비핵화. 비핵화를 전제로.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미국이 사실상 요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정도 되면은. 사실 협상도 필요 없을 정도이거든요. 이게 어떤 예상이냐면 북한이 핵폐기라든지 이런 걸 언급하지 않은 채 핵에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프로세스를 일시로 중단하겠다 정도는 양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왔지만 오늘 나온 발표문을 보면은 니들이 하기에 따라서는 우리 핵폐기 할게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지는 확실히 있다. 그러니까 비핵화 지금 의지는. 그 미국의 특파원들의 그 각종 언론사들의 보고를 보면은 미국이 물론 이제 이 시간이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낮 시간대에 정치적인 어떤 발표랄까 반응이 나오겠지만 벌써부터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미국이 북한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하는 고민을 갖게 됐다. 그렇죠. 예, 그런 거고요. 다섯 번째는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 실험 및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게 아들 가진 엄마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안심할 수 있는 기간이 지속됐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화가 계속 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 평화가 지속되니까 음. 아들 가진 저는 아주 안심되는 이거 보고 아직 군대 안 갔나요? 군대를 갔다 왔지만 아, 전쟁이 그렇구나. 일어나면 내부 당연히 군대로 가야 차출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엄마들은 가장 안심하는 지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거는 사실은 거의 혁명적인 발표문이기 때문에 이거 읽는 순간에도 계속 지금 벅차거든요. 그렇죠. 5번 예. 같은 경우는 예. 그 일각에서 옛날에 이제 우리가 그 장기수 어른들하고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그 어른들의 확신이 뭐냐면 절대로 북한이 동족을 향하여 핵무기를 쓰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 막 하세요. 그러면 그 당시는 장기수 어른들을 제가 만날 뭐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그 말이 다가오질 않았어요. 저희들에게는. 그냥 일부의 굉장히 친북적인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요 얘기가 민주정부 때는 남북이 워낙 이렇게 왕래가 잦고 그러다 보니 아 그래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총을 쏘지 않고 북한도 우리에 대해 핵무기를 쏘지 않고 이럴 거라는 생각이 조금씩 생기다가 이제 다시 후퇴를 해버렸잖아요.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악마화, 너무 사실과는 다르게 정말 나쁜 사람들임을 이미지화 시켜놓은 사람들 때문에 네. 이렇게까지 나가도 자유한국당 유는
저들이 무슨 기만술인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의심만 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북한이 왜 핵을 보유하게 됐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훨씬 더 이해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북측이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이 표현이 확약했음이에요. 예. 사실 우리도 알고 있었잖아요. 북한의 핵무기 자체는 한국용이 아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 핵무기를 떨어뜨려 놓으면 북한은 안 죽습니까? 그러니까 실익이 없다. 네. 예. 자, 6번째는요. 북측은 평창 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하였다. 이건데 이거는 이제 민간 교류에 대한 이야기고 이거 외에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각종 지자체 같은 데서.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북한에 의해서 또는 남한 정부에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데 그 부분은 아마 지금 정무용 서훈 특사가 다시 아마 내일쯤 미국을 다시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을 방문한 뒤에 정우영 국가안보실장은 중국과 러시아로 가고 서훈 국정원장은 일본을 방문한답니다. 근데 정우영 특사가 북한에서부터 받아온 김정일 위원장의 입장이라는 게 미국에 전달할 거다 그러고 보면은 오늘 발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정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격식을 갖춘 입장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 미국에서 반응이 나올 텐데 아무리 강경한 트럼프 입장이라고 해도 이것을 국제사회에 대놓고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못할 거라는 거죠. 트럼프가 강경할 이유가 지금은 없어진 게 미국의 일관된 입장은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하자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미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얘기해 왔어요. 미국이 뭘 줄 거냐를 얘기할 시점이 온다고. 근데 그 시점이 온 거죠. 그래서 남과 북 사이에는 북한의 체제 보장이라는 거는 체제 안전 보장은 이미 과거에 합의했던 사안이에요. 이제 그것을 미국과 합의하고 싶은 거죠. 북한은. 그렇죠. 예, 체제 보장을 미국으로부터 보장받고 뭐 핵 폐기 프로그램, 그 동결 뭐 이렇게 몇 단계로 가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 의사를 분명히 다시 전달하게 될 거로 보입니다. 저는요, 오늘 발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5년이잖아요. 그 5년에 보통은 이루기 힘든 업적을 1년이 되기 전에 쌓았다라고 봐요. 일종의 국민들로부터 저는 까방권 생긴, 그것도 수만 장 생긴 그런 부분이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뭔가를 끌어낸 거예요, 지금. 사실 네. 작년 뭐 취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7월 달, 10월 달 이럴 때 한국의 역할 자체가 사실상 없는 상태가 솔직히 있었잖아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건 정말 좋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리아 패싱 상황에서 운전자론을 실현한 거고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는 문재인, 트럼프, 김정은 공동 노벨 평화상 그 제안을 강력히 합니다. 네. 트럼프가 지금 미국 백악관하고요 정부 내에서 입지가 굉장히 곤란해졌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이렇게 외부적인 요소를 갖고 활용해 먹으면 참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북한 쪽에 갔던 반응이랄까 현장 장면들을 보니까 김정은 자체를 저희 방송에서는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만 김정일과는 분명히 다르다.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실제로 김정은이 최초로 만난 남한 당국자라는 거고 김정은 자체가 만난 외국 정상도 없어요. 현재까지는. 네. 근데 어제 만찬하는 거 보니까 남한처럼 거기도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받고 싶다는 그런 의지에서 부인도 같이 대동을 하고 어둠의 세계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보면 김정은도 국제사회에 나오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도 받았고요. 한미 군사훈련이 4월부터 진행하는 거 이해한다? 요게 네. 이 한 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푸나님도 알죠. 알고 있었지만 언론을 면밀히 보면 이제 평창 이후에 다시 어려워질 거다 이거.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해서 정통하다는 김근식 교수도 지난주에 저하고 한 토론 프로에서 토론하면서 평창 이후에 더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가인데. 그러면서 다들 이제 언론이 근거로 든 게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중지하거나 폐기해 달라고 김정은이 요구해 올 거다. 이럴 경우 미국은 절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남북이 경색 관계에 빠질 거다. 요게 논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정은 신년사부터 네. 김여정이 방남할 때까지 그 흐름을 보고 북한의 어떤 상황들을 이해도가 있다면 말이에요. 네. 저는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방송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핵 폐기할 의향도 있을 수 있다. 모든 걸 포기할 용의가 있다.
대화 시작합시다라는 메시지를 갖고 오지 않으면 김여정이 내려올 이유가 없었다는 거. 예. 그렇게 바라보는 거고요. 북한 쪽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면 경색될 수가 있는 부분이 단 한 개도 없을 거라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가장 걸림돌이 될 거다라고 계속 예측해왔던 거 아니에요. 다른 언론들이. 네. 근데 니들 하는 거 이해해. 이 부분이 정말 이번에 김정은이 전 세계를 향해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향하여 통큰 지도자 이미지를 처음으로 보여준 모습인 거죠.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 수만 있다면 해라. 여러 가지 몇 개 전제 조건만 풀어준다면 우린 핵폐결용이 있다 이거잖아요. 아마 한반도 관계에 있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방북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저는 이렇게까지 진전된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김정은 고 한미 군사훈련 4월부터 진행하는 걸 이해한다 혹은 양해한다. 그 앞에 예년 수준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 예년 수준이라는 말이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김정은 참수조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년 수준. 예.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과 한국이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죠. 예상들에 의하면은 정의용, 서훈 이분들이 미국 갔다가 뭐 일본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중국도 가는데 다시 방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미국의 입장을 다 또 전달해주는 입장. 네, 필요에 따라서 그럴 것 수 있다고.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가슴 벅찬 하루였고요. 사실은 어떤 그 대비 효과 때문에 하루 종일 좀 마음이 무거웠던 부분이 어느 순간에 또 어떤 이런 대비 효과로 사실 의원님 그런 거 모르시죠? 의원님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방송하는 사람이요. 어떤 큰 사건 하나 터지잖아요. 나쁜 쪽으로. 그러면 하루 종일 쓰는 에너지가 평상시에 한 서너 배쯤 돼요. 어떻게 말해야 되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긴단 말이죠. 마음이 엄청 무거웠던 게 이 어마어마한 발표로 인해서 한 방에 날아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뉴스입니다. 이명박 씨가 3월 14일 날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된다는 날짜를 지금 검찰이 통보를 했는데 일단 이명박 쪽에서는 날짜를 좀 조율 좀 합시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흐름을 보니까 꼭 뒤로 미뤄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날짜를 조율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통보한 것 같아요. 검찰이. 그러니까 이명박 쪽에서는 날짜를 조율 좀 합시다 이렇게 나온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요, 14일이잖아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준 거죠. 많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별로 뭐 날짜를 조율하자는 게 의미가 없는 대응 같아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미 수개월 동안 시간 많이 줬다. 더 이상 시간 줄 게 뭐 있냐. 완전히 거절하는 상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명박 씨가 출석을 안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까요? 출석 안 하기 힘듭니다. 그렇습니까? 네. 또 범국민적 비난에 휩싸이겠죠? 예. 그게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우리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화이트데이의 선물이 되는 3월 14일이요. 참 발랄하세요 시민들께서. 그러니까요. 아우 어떤 분이 갑자기 카톡에 화이트데이 선물이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래서 아 어제 우울한데 이게 뭔 말이 돼? 뭔 말이 돼? 그랬더니 예. 3월 14일이 화이트데이라고. 박근혜 때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일반 검사가 조사를 할 수는 없을 거고 수사. 네. 지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맡은 게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고요. 네. 삼성전자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네. 미국 소송비 대납 등 다스 관련 의혹을 담당한 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인데 여기에 이제 특수 2부의 송경호 부장, 그다음에 첨단범죄수사 1부의 신봉수 부장 이런 사람들이 직접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네. 예. 근데 이게 워낙 혐의가 여러 가지잖아요. 이명박 씨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사실 잠 안 재우고 3일 정도는 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 지금 일단은 그 혐의들이 이런 거예요. 굵직 한 것만 말씀드리면은 60억 원대로 가장 액수가 큰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이게 첫 번째고요. 17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인사청탁하면서 준 22억 5천만 원. 그다음에 김소남 전 의원이 공천 대가로 전달한 4억 원대 대보그룹이 광급공사 수주청탁과 함께 건넨 수억 원대의 금품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될 예정이라고 근데요 합니다. 방금 전에 또 특종이라며 하나 예, 뜬 게 있어요. 2억 받았다는 거. 예. 근데 왜 저게 그게 놀라지가 않죠? 2억이 미치겠다 진짜. 우리한테는 엄청 큰 돈인데 예. 뭐 지금 액수 자체가 100억이 넘어가다 보니까요. 뉴욕 제거에서 2억을 또 받았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에 쓰는 말이 있어요. 우리 방송에서. 드러난 것만. 앞으로 얼마가 네, 더 얼마나 드러날지 들을지 모르죠. 모르고요. 예.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하여 주진우 기자를 MB 측에서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60억 건. 네, 두 분이 매달 1억씩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 해보니까 60억. 지금 검찰이 언론에 흘리지 않은 것도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지금 이제 국제각만 흘려놓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좀 상상을 초월하는 그 반전 효과가 있거든요. 네. 뻔한 이야기를 물어본다기보다는 이명박도 준비를 미처 못한 부분을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큰 덩어리가 큰 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뇌물들을 이렇게 좀 분류해 보면요. 예. 가장 악질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대통령이 되면 옛날에 축하금을 받았는데요. 그 축하금이 민주정부 시절에 없어졌었잖아요. 지금 그 축하금이 부활한 거. 당선 축하금? 예, 당선 축하금. 의원님은 그러면 저 정두원의 경천 동지를 대략 어떤 걸로 예상하세요? 이게 방송이 안 돼 이것 때문에 다른 거 하려고 그러는데 생각이 나고 궁금해 죽겠는 거. 근데 어쨌든 국민의 거의 70% 가까이가 김윤옥도 조사하라 이런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측 안 하겠다 그랬어요. 왜요? 그럼 그건 정두원 의원한테 말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주장이 정두원도 수사하라 해요. 그렇지. 그 불법을 했다는 거잖아요. 자기 본인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매수. 그렇죠. 자기 돈으로 매수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대해서 확약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MB의 혐의 중에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저는 이렇게 봐요. 그 비례대표 공천헌금 나왔잖아요. 그것과 별개로 경천 동지할 일이라는 건 내용은 모르지만 되게 어느 것이다는 우리가 알아요. 첫째 돈, 두 번째 치정관계, 세 번째는 예를 들면 뭐 강도 살인 뭐 이런 그런 거잖아요. 되게. 그렇습니다. 그 세 개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정두현 의원 빨리 조사해서 경찰과 검찰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요. 이제 다스 실소유주 그 이야기도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고요. 네. 검찰에 불려가면 네. 다음에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이것도 네. 받아야 되잖아요. 네. 다음에 다스의 투자금 반환 소송 관련해서 직권남용 이거는 이제 청와대가 동원돼 가지고 네. 뭐 LA 영사가 동원되고 이런 네. 이것도 지금 죄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네. 이번 조사에서는 댓글 의혹이라든지 정치 공작 이런 것들은 조사를 안 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쩌면 이건 개인 비리에 속하는 것들만. 그게 더 국민들이 공분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역을 다녀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되지만 박근혜의 죄가 그렇게 큰 거냐. 이명박에 비하면. 예, 박근혜가 개인적으로 해먹은 게 얼마냐 이렇게 나와요. 물론 뭐 약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뭐 이런 화장품이나 뭐 옷값에 썼지만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이냐 이런 정서가 좀 있어요. 그렇죠. 예, 있는데 이명박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어른 중에도 단 한 명도 이명박을 옹호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네요. 개인 비리가 엄청나고 정말 XX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말하고 싶은데 참아야지. 정말. 정말. 예. 그래서 아까 여론조사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에 찬성한다가 65.5%고요. 더 높아요. 김윤옥 여사는. 검찰 수사 필요하다 67.7%. 이명박보다 김윤옥을 더 싫어하는 거지. 근데 정두원도 조사하라. 이거 넣으면 그것도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검찰 입장에서도 만약에 여론이 혹시나 그럴 리는 없지만 이명박에 대해서 구속수사하지 말아야 된다는 여론이 만약에 한 80%쯤 된다면 수사하기가 힘들겠지만 범국민적인 3분의 2가 찬성하는 거잖아요. 나머지 부분들이야 저는 예전에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나라를 망해보고도 지지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솔직히 국민적 여론에 가치는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행위나 정치, 정책에 있어갖고 국민들이 무작정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여론으로 볼 수 있나요? 사실상의 정상적인 모든 국민들이 이명박 구속사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 희한한 거예요. 박근혜가 그렇게 딸려 들어가도 3.1절 날 또는 주말에 모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죄 없으니 석방하라 이 지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속 시원하시겠다. 지랄이 여긴가요, 뭐. 아니 근데 어쨌든 때로 부러울 때도 있다. 예. 정치 안 할 거니까 뭐. 그런데 예. 이명박 대통령은 정말 돈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정치인이 금기로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가 김대중 대통령 92년 대선 때 공보팀에서 일할 때 남자 정치들은 돈과 여자를 조심해라. 이렇게. 92년 대선 때요? 김영삼과 네. 붙을 때? 네, 그때 저 거기 연설문도 쓰고 그러셨어요? 네, 관흥클럽 그 토론 준비도 하고 청와대는 안 가셨을까? 떨어지셨잖아요. 아, 그랬지. 내가 92년이라고 말해놓고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요 5년 후에 그땐 일 안 하셨구나. 그때는 이제 제가 전혀 일을 안 하고 음. 그때 민원연 사무국장 할 때니까. 그렇구나. 또 중립 지키셔야 되는 상황이었군요. 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랬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돈을 너무 좋아하신다. 많으면서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99섬 가진 놈이 한 섬 더 가져와서 100섬 채우려는 그 심보 있잖아요. 그거 너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제가 분석한 게 있어요. 이명박은 중독입니다. 돈 중독? 그게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질환 같은 건데요. 이걸 아직까지 질환으로 인정하지는 않죠. 어떤 학자들도. 근데 그렇죠. 제가 판단에 의하면은 이런 식으로 비정상적으로 불법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은 중독이에요.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중독도 있겠지만 그건 좋은 의미가 아니라 중독이어서 가치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면 무조건 긁어 모으는 스타일. 요거는 이명박이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뭔가 한번 성찰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성찰이 아니라 잘못하면 이건 빠져나올 그 구실이 될 수도 있겠어요. 정신질환.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거 중독에 충분히 가까워요. 중독인 것 같은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약간 새나가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가 아버지에게 당신 참 고생했다. 당신은 평생 열심히 살고 자기를 위해서는 좋은 옷 하나 안 사 입고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했다. 그러면서 여보 참 고맙다. 당신 잘 살았다. 그러고 나가셨어요. 엄마가 오시면서. 근데 이제 저하고 둘이 있게 됐는데 아버지가 말을 못 하시는데 이 종이에다가 쓰신 내용이 나는 돈 안 쓰면 행복했고 돈을 모으면 행복했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어휴. 네. 아, 그거는 이제 서민들 이야기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을 우리 엄마한테 차마 못한 것이 두 분이 이렇게 돈에 대한 가치관이 다른데 엄마는 펑펑 쓰시고 아버지는 모으시고 이런데 이제 살아오셨는데 오늘 중독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버지는 중독은 아니셨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돈을 아끼는 게 행복하셨다고. 일반적인 서민들이 자기가 살아갈 국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생계 비용이나 이런 걸 모으는 것과 돈이 이렇게 많은 자가 다스가요. 기업 가치 8조에 연매출이 2조예요. 아, 그렇죠. 그 정도를 갖고 있는 자가 지금 드러나는 범죄성이 비잉산의 일각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PD수첩이 지지난주에 포항제철 그러니까 에서 페이퍼 컴퍼니로 빠져나간 1,500억 예. 그 문제 됐잖아요. 그거를 지금 계속 파야 되는데 그다음에 또 농협이 하베스트에 투자했던 돈 어디로 갔을까? 뭐 그런 거 계속 파면 주진우 기자 말대로 저수지 게임. 예. 왜 낙곰수 때 나왔던 유명한 말. 개고기 한 잔 먹는데도 자기 수행하는 사람 거 안 사준다잖아요. 두 사람이 가서 1인분만 시킨다잖아. 그거는 돈 중독이 보이는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돈 중독이라는 새로운 정신질환을 규정할 필요가 생겼어요. 제가 주창했습니다, 여러분. MB로 인하여. 근데 이게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인간적으로 그렇죠. 보면 중독이 맞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빠져나갈 국리 돈 만들라. 중독, 비리 중독.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어머 이거 큰일 났다. 이걸로 빠져나가면. 이명박이 서리 하나를 들고 검찰청에 들어가서 정신질환으로 의심되니 병원에 입원시켜달라 할지 몰라서. 그러니까. 아이고 이런 힌트는 주면 안 되는데. 자, 이게 테니스를 너무 많이 쳐가지고 이분이 몸이 아프다는 핑계는 좀 힘들고 실제로 기침 콜록거리는 것 정도로는 뭐. 아 황제 테니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자, 좀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 저도 어제 다른 방송을 딱 맞춰놓은 시점에 이 사건이 터졌어요. 안희정 지사의 성폭행 이건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입장부터 정치인들은 입장이 굉장히 곤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멘붕이었어요. 두 번째는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니까 뭐 제가 표현이 격하더라도 좀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대체 네가 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온 어떤 이 가치관의 판단에 네가 뭔데 이렇게 오물을 꼈니?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밉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도덕적인 어떤 짐을 같이 지니까 부끄럽고 미안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나는 어차피 안희정을 지지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선에서 유일하게 비판했던 이쪽 후보가 안희정이었으니까 협치로 막 이상한 개변할 때 안희정 지사는 죄 지은 만큼 처벌 받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또 악용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고요. 이쪽에 계신 분들도 뭔가 좀 도덕적 패닉의 상태에 빠진 부분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만큼 처벌 받으면 되는 거지. 뭐 더 이상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선 첫째는 자유한국당에서 안희정 지사 건을 빌미로 해서
민주당이 충청도지사 공천을 하지 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대표적인 미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희정 지사 개인은 어쩌겠어요. 엎질러진 물인데 얼마나 지금 과거로 돌아가면 본인이 후회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내나 아이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보통 아내와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참여정부 때 다들 잘 나갈 때 안희정 혼자 감옥에 있을 때 그 아내와 자식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아서 결국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안희정 나와서 4명이 심리치료도 받고 그랬어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이어온 가족들인데 그 고생을 시켰는데 또 고생을 얹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본인이 얼마나 또 한탄이 되겠어요. 근데 엎질러진 물, 저는 법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은 져야 한다. 이거는 이건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되는 건 그 김지은 씨는 빨리 케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정서적, 정신적, 그다음에 신변적으로도 케어가 필요한 게 본인이 현실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요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케어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정말 눈에 보이게 뻔하게 도지사 공천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손석희 입장도 이해가 되고요. 김지은 씨 입장은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근데 정치적으로 그럴 말할 자격이 없는 분들이 숟가락 딱 얹어서 적폐청산, 개혁작업, 또는 남북관계까지 이런 걸로 이용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오히려 미투 운동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건이 터지면 민주당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희정 지사를 제명하고 출당시키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신속하게 취하면서 피해자 보호라든지 아까 의원님이 딱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태도는 좋고요. 이러면 민주당 전체적으로 누군지는 모르지만 관련돼 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어떤 반성의 모드로 돌아가면서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아울러 가지고 같은 정치 집단으로서 오히려 더 그런 부분이 취약했던 자유한국당 같은 사람들이 우리도 좀 자정하자 이런 분위기로 같이 가주면 좋은데 잘 걸렸어. 홍준표가 가볍게 이럴 데 없는 홍준표 씨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좌파들 더 걸렸으면 좋겠다고. 그게요 마치 그 제천 화재 터졌을 때 그러니까. 구정 전에 또 화재 난다. 이거하고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인간이 이렇게 천박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김지은 씨는 오늘부로 직장이 사라졌어요. 도지사가 사퇴하면 정무직으로 들어갔던 그 자리가 아예 다 없어진대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등장하긴 하는데 그건 차후 문제라니까요.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안희정 지사가 인정한 순간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것도 여기서 의심의 논조리를 보내면 안 됩니다. 일단은 이쪽의 진영에 계시는 분들이 유불리를 떠나서 김지은 씨에 대한 미안함과 지켜주는 운동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제발 자격업자들이 끼어들어가지고 같이 묻어가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방해하는 것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다가 제 생각입니다. 게다가 이 사태를 가지고 특검하자는 당도 웃깁니다. 특검하재요. 특검. 지금 그것도 웃기고요. 특검은 이게 사실이 안 밝혀지고 진위를 가려야 그렇죠. 될 텐데 본인이 깨끗이 인정하고 지금 충남도지사 사퇴한 거잖아요. 그리고 당에서 제명당하고 그리고 정치활동 중단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정계 끝났죠. 은퇴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무슨 특검을 합니까? 그리고 법적 형사적 책임도 지게 됐어요. 이미 고소당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미투까지 천박하게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정당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더 외면받을 거다. 이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나는 어떤 성추행을 당했냐. 그래서 그 얘기를 여성들하고 했어요. 오늘 지역에. 한결같이 똑같더라고. 최초의 성추행이라는 것이 대개 초등학교 때 2차 성징이 일어날 때 그때 초등학교 선생님들로부터 가슴을 이렇게 찍힘을 당한다든지 이렇게 시작됐더라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도 선생님들이 괜히 목을 꼬집는다거나 껴안는다거나 이런 거에서 수치심을 느꼈다. 이게 공통적인 거더라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도 밑으로 관련한 TF가 생기고 그랬잖아요. 네. 이 기회에 민주당을 좀 자성하는 기회로 삼아가지고 왜 어디 특정 지역에 성희롱 사건이 좀 작게나마 이슈가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어떤 미래를 보고 가는 정당의 입장에서는 인권에 관련된 젠더에 관련된 부분을 제대로 털고 가지 않으면 또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막 급하게 속보성으로 방송된 이후에 내 멘트가 뭐가 잘못됐을까를 계속 돌아봤는데 너무 진영적인 부분만 결론적으로 이게 운동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좋아지면 결국은 우리에게 먼 훗날에는 득이 될 수 있는 운동의 성공 여부를 가를 수 있는 빅 뉴스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뭐 푸나님이 안 받아들인다고 미투가 안 될 것 같지. 팟캐스트 시작이 네. 상당히 진영 쪽인 걸로 시작했던 부분이 사실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개는 그러니까 박근혜랑 싸우려고 하는 용도로 우리가 만들었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명박근혜랑 싸우다 보니 급급하는 게 우리 진영 보호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보호할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한번 뒤집을 때는 확 뒤집어서 네. 앞으로 깨끗해지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백척간도 진일보. 맞습니다. 네. 그렇게 느끼고 사실상 뭐 의원님 말고도 저랑 연락이 되시는 몇 분들은요 사실상 멘붕 상태였어요. 어제 오늘로 보면 그 멘붕을 떨치고 일어나서 결국에는 이런 과정들을 겪은 뒤에 우리 목표는 세상이 좋아지게 만드는 거니까 어쩌면 문재인 개혁의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미투 운동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부분. 그래서 결국은 좋은 세상 만드는 데 있어서 좋은 도구로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진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네.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어제 내가 한 방송이 조금 성급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제 방송의 마무리는 남북 정상회담이 잘 치러지고 북미 대화가 진전되어 한반도 비핵화가 달성돼서 트럼프와 김정은을 데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가고 싶습니다. 아이고 밤늦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밝은 분위기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 개혁이고 뭐고 적폐청산이고 뭐고 떠나서 우리 개인도 행복해야 되잖아요. 어제 정말 저 너무 불행했고 아침에 네. 일어났는데 아침이 온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뉴스가 쏟아질까. 네. 특히 의원님은 정평 같은 데 나가시잖아요. 네, 고통스러웠고 그런데 이제 이럴 때 성경이 되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당을 대표해서 각종 방송에 나가신 분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상황. 안희정이 우리 최민희 의원님까지 패닉에 빠뜨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위로를